자, 이번 시간은요, 수혜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을 배우셨을 때 탄력적, 비탄력적 구별하셔야 돼요. 탄력적일 때, 자, 대부분 사치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기울기 완만하게. 비탄력적이라는 건 어때요? 필수제죠. 예,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나타낸다.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력적, 비탄력적인 거 구별하셔야 되겠고,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거 대체재 존재 유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자들은 집주인이 임대를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임대업자들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를 올릴 때가 낫겠죠. 그럼 임대를 올릴 때는 수요가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죠. 일보다 작을 때. 그럴 때 임대를 올리면 임대인의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자, 소득 탄력성이 있으니까요.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측정할 때요. 만약에 소득이 10%가 증가했을 때요. 수혜량이 1%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얘가 10%일 때 얘가 1이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면은 0.1이죠. 그럼 0보다 얘가 크죠. 그쵸? 예. 그러니까 0보다 큰 애 있죠. 0보다 큰 애를 우리가 부호를 플러스라고 그래요. 이런 재화를 정상재. 그쵸? 근데 소득이 10%가 증가했을 때 수혜량이 1%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얘는 자, 얘가 10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는 0보다 작죠. 걔들을 우리가 부호를 마이너스. 얘들을 우리가 열등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소득이 변할 때 수혜량이 불변인 애들도 있어요. 그쵸? 제로로 나온 애들.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은 중간재. 그러면 자, 가격 탄력성과 달리 소득 탄력성은 부호로서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부호로서.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정상재, 적으면 뭐가 된다? 열등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더라. 그러면 소득이잖아요. 그죠? 소득일 때 정상재하고 뭐가 있어요? 열등재. 그죠? 소득일 때는 정상재하고 뭐를? 열등재를 구별하는 기준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에 의한 재화의 구분, 그래서 70페이지에 자,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은요. 뭐 부호를 할 때 뭐 입실론 m이라든가 입실론 x, y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요거는 가격 변화율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요게 수혜량 변화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게 연관재화의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x제, 뭐 y제로 놔도 됩니다. x제의 가격 변화에 대한 y제 수혜량 변화율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격이 10%가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얘가 x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만약에 빌라에 대한 수혜량이 1%가 증가했다. 그러면 얘가 y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이 가격의 변함에 따라 이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체제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얘를 보면은요. 얘가 10일 때 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1이니까 0보다 크죠. 예,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플러스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체제.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자, y제에 대한 수혜량이 1%가 뭐 했다? 감소했다. 그러면
얘가 10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이죠. 0보다 작죠. 얘는 부호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죠. 얘들을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죠. 보완제. 그래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지만 소득과 교차는 부호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얘가 변할 때 이 수혜랑에 Y제의 수혜랑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 애들은 우리가 제로라고 그러고 얘들은 독립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재화의 성격을 부호로서 설명하는 것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가격 탄력성은 부호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가격의 변화에 대한 우리가 소비에 대한 어떤 민감도 정도를 측정하는 거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에서는요. 대체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보완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 소득 탄력성 할 때 우리가 소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소정렬이라고 해서 소정렬 C가 교대하고 어디를 갔다 왔다. 교보를 갔다 왔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는 대체제하고 보완제.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은 정상제하고 열등제. 요 관계도 구별해 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과 교차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도요.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요. 뭐 표현상에서 뭐 에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측정하죠. 근데 얘는 수요와 달리 절대값을 표시하지 않죠. 플러스의 관계니까. 그죠? 왜냐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공급 법칙을. 그래서 만약에 이 크기를 봤을 때요.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몇 프로가 10%가 상승하게 될 때 그럼 공급량은 변하겠죠. 그러면 이 공급량이 15%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공급량이 10%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 공급량이 5%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여기 얘가 상승할 때 다 증가 함수로 나타나는 것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수치로 확인해 보면 얘가 10%일 때 얘가 10%예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10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 즉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 얘가 10일 때 얘가 15%가 증가했으니까 10분의 15죠. 그러면 1.5가 되겠죠. 1.5라는 거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탄력적. 그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10일 때 얘가 5라는 얘기는 자 10분의 5가 되니까 0.5가 되겠죠. 0.5라는 거는 1보다 작죠. 얘를 우리가 비탄력적.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재화를 보게 되면요. 일반 공산품이라는 게 있고요. 농축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라면 파동 이런 거 겪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치약 파동, 비누 파동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면요. 공장에서 24시간 풀 가동시켜갖고 양을 막 찍어내거든요. 그런데 배추 파동이나 무 파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소고기 파동 뭐 이런 거. 그죠? 요즘도 AI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달걀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달걀을 생산하려면 닭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병아리일 때 애들이 달걀을 낳는 게 아니죠. 얘가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일반 공산품은 이렇게 탄력적인 민감하게 반응을 보면서 양의 조절이 많이 나타나는데 얘들은 가격이 변한다 해서 양을 조절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게 나타나는 걸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주택 같은 경우도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공급량을 바로 쉽게 늘릴 수가 없죠.
얘들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공급에 있을 때 농축산물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공급에 있을 때도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 여기도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얘기했지만 공급에 있을 때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있고 여기에 공급량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죠? 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토지를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수평선으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초로 하시면 되겠고 공급에도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평선으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칭할 수 있다. 그러면 공급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열한 대로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얘가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가격이 1,000원. 얘가 100개. 그죠? 자, 그러면 공급했을 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10% 상승하면 이 양도 딱 10%. 이 변화와 이 변화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요.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10% 변했을 때 공급량이 이렇게 105개, 5%만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여기 있는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죠. 그걸 우리가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얘가 10% 변할 때 얘는 이렇게 160, 60%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 이 점 연결하면 기울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1보다는 큰데 무한대보다는 작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가격의 변화야. 그죠? 근데 이건 무슨 변화다? 이건 양의 변화죠. 가격의 변화에서 양의 변화가 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거겠죠. 수요도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도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둘 다 탄력적. 자, 그 관계에 대한 것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급에 대한 것도요. 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72페이지에 보시면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도 별표 하나 해 두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에요. 이게 짧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얘가 길게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죠. 그렇죠? 생산 기간을 길게 주냐 짧게 주냐 이런 얘기죠. 자, 수요가 늘었어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공급을 많이 늘릴 수는 없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공장 가동을 통해서 생산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 길게 주어지면 탄력적. 그런데 뭐를 또 이제 뭐하고 참고를 하셔야 되냐면 이번에 단거래번에 생산 요새 가격은 뭐죠? 공급을 늘릴 때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공급을 늘릴 때 생산비가 그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비의 증가가 많은 애들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거래번에 재화의 저장 가능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냉장식품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냉장식품은 생산하고 난 다음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또 필요해요. 그럼 그만큼 생산비의 증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건 뭐냐면 단가로 3번에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얘가 짧으면 이게 탄력적. 이게 길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기간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집에서 배고플 때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하고 우리가 밥을 지어 먹는 경우하고는 시간이 틀리죠.
그죠? 급하면 바로 그냥 라면을 끓여서 그냥 싹 먹고 나갈 수도 있는데 밥을 지어 먹으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뜸도 들고 다이레 씻어서 앉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 길면 비탄력적. 이건 생산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착각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에서는요. 일반 재와 달리 부동산 공급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공법상의 행위 규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공급이 가능한 건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데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 공급을 쉽게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부동산 공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법상의 규제, 정부의 규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는 구별은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 계산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그러면 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을 볼 때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 수요에 뭐가 있냐면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는요. 이게 수치가 얼마냐. 이걸 계산해서 이게 얼마냐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얘하고 얘를 주고 이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했느냐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수에서는 분자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격과 가격 탄력성을 줘요. 그죠? 그럼 만약에 가격이 10%가 뭐였을 때 상승했을 때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1.2라면 수요량은 얼마나 변했을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곱하면 돼요. 그죠? 여기 있는 이 분모하고 몫을 곱하면 이 분자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에서는 또 어떤 게 나왔냐면요.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가 상승했을 때, 뭐 예전에 기출문제는 10% 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 만약에 15%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렇죠? 수요량이 만약에 30%가 이렇게 감소했다면 탄력성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때, 자,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읽을 때는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요. 그러면 계산할 때는 계산기 찍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찍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30이고 얘가 15니까 나누면 2가 나오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유도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지극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이 되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요. 이거를 주어질 때 얘가 미지수일 때 가격하고 뭐를 주는 거예요? 탄력성을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몇 프로가? 4%가. 그렇죠? 예. 근데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는 거예요? 2.0이니까 4 곱하기 2 하면 얘가 몇 프로? 8%죠.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요에 무슨 탄력성이 있냐면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에 소득 탄력성이 있을 때요.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냐면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거기 보시면은 2번에 72페이지 맨 하단에 A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9하고 0.5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두 개를 이제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소득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가 증가했을 때 이게 소득의 탄력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되냐면 0.5라면 그럼 10 곱하기 0.5 하면은 얘가 몇 프로가? 5%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에 따르면 얘가 4%고 얘가 2.0일 때는 얘가 8%가 줄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체 변화율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8만큼 늘었고 5만큼 증가했으니까 8에서 5 빼면 되겠죠. 그럼 3%만큼 뭐 한 거예요?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줬던 걸 한번 이렇게 묶어서 주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A 부동산에 대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얼마다? 얘가 0.9. 그죠? 그리고 얘를 얼마를 주냐면 0.5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소득이 몇 프로가 4%. 전체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A 부동산 정상제고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구하니까 마이너스의 번호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0.9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산으로 되죠? 1.8%. 그죠? 그럼 1.8%가 줄었다는 얘기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반비례니까. 그죠? 근데 얘가 살 때 얘가 오라는 얘기는 4 곱하기 0.5 하면은 얘는 몇 프로가? 2%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에서 1.8을 빼면 남는 건 0.2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제자들이 얘 정확하게 주고 얘 정확하게 주면 우리가 다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배열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9와 0.5다 가격이 변하고 소득이 변하면 전체 변화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 대입하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냥 암산으로 가능한 거죠. 암산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산에 대한 거 또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거기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먼저 기본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의 가격 탄력성에 보면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왜 중간점을 여기서 계산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격이 10만 원에서 11만 원 올라요. 그죠? 가격이고 수혜량이에요. 자, 그럴 때 양이 100개에서 가능해서 80개로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은 A라는 점, 여기 원래 A라는 점이 있고 뭐가 있냐면 B라는 점이 있을 때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가 원래 10만 원에서 11만 원 올랐으니까 1만 원 올랐죠. 그러니까 얘가 0.1이니까 몇 프로? 이게 10%가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A에서 어디로 갈 때? B로 갈 때죠. 근데 결국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B에서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그러면은 원래 가격이 11만 원인데 만 원이 줄었으니까. 그죠? 0.9%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A점을 기준할 때와 B점을 기준했을 때 가격의 변화율이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값이 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이거는 최초의 값이 10을 기준했고 이거는 최초의 값이 11을 기준했기 때문에 탄력성의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서는 딱 한 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럼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은요. 오히려 간단해요. 그 원래 가격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가격과 변화된 가격이 있고 이 가격의 변화분의 그죠? 원래 수혜량과 변화된 수혜량 분의 수혜량의 변화분.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2를 안 해도 돼요. 수치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시게 되면 사무실의 임대료가 9만 원에서 얼마? 11만 원. 그러면 두 개를 적는 거예요. 9하고 얼마? 11. 그럼 9하고 11의 변화분이 얼마겠어요? 2만 원이죠. 네. 그 다음에 양이 보게 되면 108에서 92로 감소했대요. 그렇죠? 그럼 얘의 변화가 얼마냐면 16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할 때 얘는 200분의 16이 되고요. 얘는 20분의 2가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도 우리가 이게 0.08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20분의 2 해도 얘가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얘가 100분의 8이 되겠죠. 그럼 얘가 나누기 2 하면 얘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나 안 하나 계산의 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0분의 8이니까 0.08이거든요. 10분의 1이니까 0.1이에요. 나누면 0.8이 나오죠. 0.8이라는 거는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점 이에서 계산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가격에 했을 때 이게 변화된 거 두 개 딱 놓고 이 차이. 양에 대한 거 두 개 놓고 그 차이. 그죠? 예, 그거로 그냥 계산기로. 또는 출제자들이 수치를 줄 때는요. 거의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수치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으로 기출에서는 딱 한 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내용을 한번 출제했는데 내용이 워낙 간편해서 변별력이 조금 없다라고 싶으면요. 몇 년은 그냥 쭉 묵혀놔요. 묵혀놨다가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툭 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점을 이용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나머지 우리가 이제 추가로 계산에 대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문제집안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풀어갈 테니까요. 기본적인 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 뭐 더 다른 거 복잡한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일단 구분하시고 문제하면서 또 보완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7번에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표를 하셔야 돼요. 별표를. 자, 이거 별표할 때요. 요거를 시험상에서 활용을 지문으로 쓰기도 하고 단독적인 문제로 쓰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요 관계를 볼 때요. 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볼 때, 자,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의 감소는 반대다.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먼저 순서를 바꿔서 단가로 3번부터 해보는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가격 비탄력적이라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이제 여기서요, 출제할 때 표현은요, 얘를 먼저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똑같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예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상승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가격은,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죠?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 할 때 농축산물하고 일반 공산품 얘기했었죠. 일반 공산품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확 늘어나요. 공급을 가격반에서 많이 늘는 거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농축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없다?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더 확대가 되냐면 초과 수요 상태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은 오르는데 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더 오른다. 그죠? 얘가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하는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상승한다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커요. 대신에 양은 덜 증가하겠죠. 그죠? 대신에 얘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가격 탄력적이에요. 자, 탄력적일 때. 그럼 똑같은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그죠? 상승하는데 얘가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의 변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덜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양은 더 증가한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가 증가할 때는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데 비탄력적일 때가 더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탄력적일 때가 어떻게 돼요? 덜 상승하는 거죠. 물론 그림상에서 놓고 따져보면요. 간단하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그죠? 네, 그때 공급에 대한 거를 하나 더 그리는 거죠. 이렇게 S1으로. 그럼 얘가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얘가 탄력적인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니까 비탄력적. 이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그죠?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죠.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가 원래 균형 가격이었는데. 균형량이고. 그죠?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여기까지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상승폭이 크죠. 양의 변화는 얘가 상대적으로 작죠. 탄력적일 때가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의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가 큰 거예요.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가 크다는 얘기예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수요가 증가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수요가 뭐 할 때? 감소할 때. 공급이 가격 비탄력적이라면 이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근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시장에 출하된 상품 중에서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양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어요. 그죠? 수명이 오래 가는 애들이니까. 그죠? 근데 소모성 재화 애들은 금방금방 소진이 되니까 걔들은 반응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락하는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해버리죠. 근데 얘가 만약에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덜 하락하겠죠. 그쵸?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갭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앞에 얘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때,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는구나. 그죠? 탄력이면 덜 상승하구나.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하락의 폭은 더 커지겠죠. 네. 그 다음에 자, 공급이 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뒷 페이지에서 그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래요. 그러면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죠.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근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재화가 필수재란 얘기죠. 필수재. 그렇죠? 자, 우리는 시장에서 쌀이든 된장, 고추장, 간장의 공급이 줄었어요.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소비하는 양을 줄일까요? 아무것도 안 사 먹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항상 일정한 양은 소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고 소비는 일정한데 그러면 초과소의 상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지죠. 양의 변화는 적으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얘는 더 상승하지만 공급이 감소할 때 양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덜 변화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감소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얘가 탄력적이면 덜 상승하죠. 그러니까 사치제 이런 애들은요, 공급이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가격 오르잖아요? 그거 막 우리가 많이 사겠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소비하는 양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얘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신에 양에 대한 거는 더 많이 변하겠죠. 그러면 똑같이요. 공급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 얘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근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죠. 필수재는요, 양이 늘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양이 확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예, 항상 소비하는 일정한 양만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도 그림상에서 확인해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번엔 여기에다가 수요 곡선 하나 더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공급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했다.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보시면 얘가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이고 얘가 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 변화가 비탄력적인 애는 여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탄력적인 애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비탄력적인 애가 더 크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정확하게는 요거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난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가격이 오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갖고 확인할 수 있죠. 공급이 감소할 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때 비탄력이면 더 상승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할 때 비탄력이면 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수요든 공급이든.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은 비탄력과 탄력이지만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그렇죠?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얘가. 그럴 때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가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양의 변화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더라도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기울기가 어디서 솟아 올라가냐면 양에서 솟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이 불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양이 불변인 거예요. 가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공급이 완전 이거 완전 이제 비탄력적이니까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를 살펴보자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길게 이렇게 수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양은 이렇게 늘어요. 근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면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가격축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평선이죠. 그러니까 가격축에서 뻗을 때 이게 수평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가격이 불변이다. 그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양에서 솟아 올라갔으니까 얘가 불변인 거예요. 완전 탄력적인 애들은 가격축에서 얘가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은요. 자, 공급이 변할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 또는 뭐 할 때? 감소할 때. 그쵸?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또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자, 그러면 똑같은 경우로요. 이번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공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자, 만약에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하락해요. 근데 양은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서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요.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똑같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고 명시하게 되면요. 기울기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완전 탄력적일 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양은 늘지만 가격은 불변이에요. 공급이 이렇게 감소할 때 역시 양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불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양이 불변이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가격이 불변이라는 것은 수요나 공급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뒤에서 문제 등으로도 확인하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해서 푸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9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90페이지에 문제 11번이 있어요. 그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그랬을 때 1번 지문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일 때는 뭐가 불변이라고 했어요? 가격이 불변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2번을 봤더니 공급이 가격에서 완전 탄력적일 때라고 돼 있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양은 늘어났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3번을 보시면 3번 질문을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해야죠. 가격이 하락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양은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4번 질문은 완전 비탄력적인데 양도 증가한다는 게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5번 지문에 대한 거는 2번하고 5번이 지금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복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의 크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한 번 들어서 바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런 걸 적어줄 때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니까 적어주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그 내용만 파트만 다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탄력성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기 변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